네, 안녕하세요.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명원초등학교와 또 광주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조영기 선생님께서 개학하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선뜻 우리 지리교육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명원초등학교 교사 조현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에 초등학교는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중고등학교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네, 와중에 맞습니다. 참석을 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 공고가 나간 대로 이제 지리교육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 전공은 이제 지리교육 전공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리교육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논문을 좀 썼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연구의 성격이 약간 수업 사례를 우리가 나누는 연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이제 현장 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 을 연구하는 약간 이론가와 실천가의 딱 사이에 있다 보니까 논문 자체가 이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논문은 이제 메타버스를 적용하기 이전에, 즉 실천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좀 이론적인 토대를 좀 잡아보고 싶어서 썼던 논문을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제 해당 원고는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고요. 어찌됐든 이제 수업 사례가 아니라 논문의 형식이다 보니까 PPT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텍스트 글을 제가 표시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제목은 이제 지리교육에서 메타버스의 교육적 의의와 활용이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쓰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이론가도 아니고 100% 실천가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글이라는 거는 알맹이도 있어야 되지만 읽기 쉬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최대한 좀 쉬운 글을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절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라고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 메타버스와 코비드19는 아예 그 이전까지는 별개의 개념이었지만 이게 코비드19 때문에 메타버스가 좀 많이 개념적으로 확립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특히 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반영을 해서 글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제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었지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민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좀 판단을 했었고요. 특히나 저는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요즘 뭐 MZ 세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제 M세대이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얼마 전까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Z세대인 것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사실 Z세대보다는 알파 세대에 좀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6학년 실과를 가르쳐요. 6학년 실과를 가르치다 보면 2학기가 코딩 교육이랑 컴퓨터에 관련된 건데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면 컴퓨터실에 가서 뭐 이것저것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키보드 자판보다 그러니까 컴퓨터 키보드 자판보다 스마트폰 허티 자판을 훨씬 더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심지어 속도도 더 빨라요. 정확도도 높고. 그 소리는 이 학생들은 우리가 2000년대를 상유했던 그 IT 세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로 학생들이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면에서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세대에게는 우리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필요성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도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게 2020년 넘어서면서부터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이런 분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미 그 이전에 2018년, 19년부터
초등학생들은 메타버스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마인크래프트에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짓고 게임도 하고 로블록스에서 사회적 행위도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 엔비디아의 경영자가 한 말이 더 메타버스 is coming이 이 확실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세대가 굉장히 더 신기한 게 사실 저는 이제 공부학번이죠. 대학교가 이제 공부학번이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이제 초, 중, 고를 다니게 된 세대고 그때 막 사실 ICT가 들어왔었어요. 학교에 컴퓨터가 들어왔고 사실 저는 그것도 했었거든요. 그 OHP 필름에 그 네임펜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실물 한 개를 빗을 쏴서 그거를 제가 중학교 때 그걸로 발표를 하다가 고등학교를 넘어가니까 슬슬 PPT를 쓰기 시작된 딱 그 세대예요, 제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심지어 궤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디지털 변화를 온몸으로 막 했던 세대인데,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저희보다 먼저 배워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식의 교육 방법이 많았는데, 이 메타버스는 정말 특이하게 아이들이 먼저 배웠고, 아이들이 먼저 잘하고요. 교사가 그거를 따라가는 아예 지금까지와의 정반대의 트렌드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ICT나 다른 IT 기술들을 받아들일 때와는 메타버스는 좀 더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 2020년부터 이렇게 구글 트렌드를 분석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늘어난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렇게 구글 트렌드에서의 반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주식시장은 선반영 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은 아직 메타버스가 현실 사회에서 많이 활용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화끈하게 올려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즘에는 이제 코인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코인 시장이 완전 화랑기 때는 이 NFT까지 같이 화랑기가 되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쓸 때쯤까지는 코인 시장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이제 써서 냈는데 지금은 완전 박살이 났죠. NFT도 박살이 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먼저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냐하면은 관련어들이 다 메타버스 뭐 스톡, NFT, 주커버그 이런 식으로 막 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경제 분야에 많은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이게 좀 더 발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사회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어디였더라? 그 메타인가? 구글인가? 메타일 거예요, 아마. 메타에서 주 3일 근무로 이제 바꾼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 직원들 사이에서. 왜냐면은 그전까지는 주 이틀 근무였대요. 주 이틀 근무였는데 주 3일 근무를 바꾸니까 직원들이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택이 이제 활성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회사들이 이미 많이 재택으로 많이 바꾸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재택 업무가 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혼란이 지금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게 일시적인 확률이 적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회사에서 재택근무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허용폭이 넓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이번 2학기부터 또 이제 대학원 강의를 하니까 이제 각종 요즘 강사니까요. 많은 대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가 수업 방침이 와요. 근데 옛날에는 대학원 강의를 할 때 사실 비대면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대면이 당연한, 대면이란 말도 없었죠. 왜냐면 우리 상식은 수업은 대면이니까. 근데 이제는 대학원 수업이 15주면은 3주까지는 비대면을 허용한다라고 나와요. 그 소리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비대면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구나, 대학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용어가 이제 워케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일과 휴가를 이제 좀 합성해서 가는 용어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발표를 한 게 있는 게요. 원래는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자신의 자택, 집에서만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보좌관이 이야기를 한 게, 젊은 공무원들은 자택보다는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일을 잘하더라. 어찌됐든 일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 근무 장소 상관없이 재택 장소를 오픈시켜자라는 거를 일단은 이야기를 했는데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일과 휴가의 개념이 점점 섞여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바뀌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분야는 결국은 사회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교육도 점점 바뀌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코비드19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도 줌을 사랑하고요. 저는 줌 아이디도 사실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회의들도 다 줌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줌이 제일 좋은 거는 논문 지도할 때 정말 좋아요, 줌이. 네, 왜냐면 1대1로 만나가지고 지도학생 지도하다 보면은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1대1로 30분 하려고 만나기도 애매하고. 근데 줌으로 만나면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면서 만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는 저의 입장이고, 줌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줌 회의의 단점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어디 가선 제가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이지만 어디 가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다른 입장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만나서 회의를 하면은 그래. 시간이 늦었으니까 10시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집에 가자가 되는데 이게 줌이니까 다 집에 있으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11시, 12시, 1시, 2시까지 회의를 해요. 그다음에 해외랑 외국이랑 회의를 하면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줌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를 메타버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얼굴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메타버스는 줌에 비해서는 현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로감을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기 보시면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시켜준 새로운 기술로 비대면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본연의 욕구, 즉 사람과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더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거에서 메타버스가 기존의 줌보다는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결국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 우리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리교육에서 그런 메타버스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보았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저는 참고로 지리교육 전공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리교육에서 메타버스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들을 좀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김평원이라는 분은 메타버스 유형 중에서 가상 세계에 좀 집중을 해서 게임피케이션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최용성이라는 분은 도덕 교육에서 가상 공간에서 덕 교육을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이 김시의 이분은 다문화 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상 공간에서 할까? 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이 메타버스에는 다양한 종류들의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가상 세계, 가상 공간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리교육도 마찬가지로 가상 세계나 가상 공간이 중요한 건 맞지만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곳이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에서 이 본 연구를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와 유형인데요. 메타버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 소설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메타버스를 두 가지의 초점으로 나눠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에서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 체계가 경직되어 있는 사회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자유를 찾는 개척지. 사실은 어,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요거예요.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바라보던 건 요거였어요. 근데 제가 항상 걱정하던 거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이제 아예 그냥 부정해가지고 메타버스 세계에만 갇혀버리면 어쩌지라는 거를 항상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게임 중독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지금 저희 학교는 6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에 2명이 있어요. 게임 중독이. 근데 이 게임 중독이 그냥 단순하게 게임을 많이 해서 부모님과 뭐 마찰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얘는 이미 병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도 답이 없다라고 한 애가 2명이나 있는 거예요. 벌써 6학년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가 흘러가 버리면은 정말 디스토피아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술의 양면성을 부각하면서 쓴 이제 소설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메타버스를 받아들일 때도 이러한 감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항상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접근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연구된 메타버스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 최고였어요, 다. 메타버스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교육 쪽 논문들을 보면은 메타버스는 이러이러한 장점만 있다가 쫙 나열되어 있지 이러한 부정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질 못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좀 우리도 좀 어떻게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를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영화 매트릭스, 아바타, 그다음에 드라마 아람브라의 궁전 이런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을 좀 다루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다였죠. 게임 좀 이제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코비드-19 때문에 갑자기 이제 어, 환, 어, 확대가 되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다음에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죠. 메타버스는 초월과 이상, 그 이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뭐 현실 세계를 초월한 세상이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실 이제 그전에도 온라인 게임들이 정말 많았죠. 제 친구들 중에 정말 많은 페인을 양성했던 게 리니지였어요. 리니지,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때 페인은 와우. 이 두 가지 게임이 제 친구들을 이제 재수나 아니면 취업을 못하는 이런 길로 인도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온라인 플랫폼이고 가상 공간은 맞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사회가 있어요. 우리끼리 길드를 짜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까지는 메타버스랑 비슷한데 사실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게임들은 현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면은 우리가 활용하는 메타버스는 단절이 아니라 경계 자체가 허물어지면서 그 두 개가 융합된다라는 점이 좀 더 차이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실 과학적인 개념을 이제 기계론적으로 보면은 A는 B다가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기술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과학적인 거는 A면 B다가 사실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실제론이 아니라 거의 반실제론적인 관점이 많은데 이제 그 이유가 메타버스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초기에 나왔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장 메타버스의 시초라고 보는 그 게임도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경계가 명확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메타버스들은 그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허물어지겠죠. 그러한 면에서 이 경계가 얼마나 허물어졌냐가 메타버스냐 메타버스 아니냐의 좀 차이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 거의 다 게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안에서 굉장히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컴플렉스한 걸로 많이 바뀌고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교과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선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자, 기술과 교과 교육의 맥락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적합성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사실 어 제가 맨날 어느 연수를 갔었는지 사실 첫 장에 항상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린 교실이에요. 여기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조금 연세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열린 교실을 아실 거예요. 열린 교실이 뭐냐면은 이제 열린 교육 한다고 그 복도 쪽 교실 벽을 다 터버린 교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열린 교실을 당했던 세대예요. 2000년 초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고 갔는데 교실 벽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수업을 하면은 저희 반은 수학 시험을 보는데 옆 교실은 리코더를 불어요. 저희도 미치고 담임 선생님도 미쳐요. 그리고 한 학기 뒤에 학교를 오니까 다시 벽이 생겼어요.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교육계에서 예산 낭비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왜 그런지 교대 와서 보니까 열린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 과정을 열다라는 거지 단순하게 교실을 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실을 여는 것 하나의 방법인데 그건 완전 기계적인 접근이고 우리가 융합적으로 다양하게 오픈데에다 가자라는 거였는데 그냥 하나만 보고 단순하게 적용을 했던 거죠. 근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고 그냥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수업을 하자라고 해버리면은 만약에 교실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친구랑 만나고 있어요. 옆에 친구랑 눈을 보고 말하고 있는데 굳이 교실 내에서 메타버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 가까운 게 있는데 그 소리는 비대면 수업이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더 이상 메타버스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메타버스가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기존의 교육 과정에 어떻게 하면 그 교과의 맥락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좀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좀 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그냥 기술에 좀 오류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한 번 적용하고 이벤트성인 수업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타버스나 아니면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적인 것들이 점점 그냥 퇴보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제 예를 드는 게 제가 초등학교 발령이 2013년이고 올해가 이제 만 10년 차가 딱 되어가는 때인데 제가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 때 인기 있던 게 스팀 교육이었어요. 그 다음에 2, 3년 뒤에 인기 있던 게 하브루타였고요. 그 2, 3년 뒤에 인기 있던 게 세계시민교육이었고요. 그 2, 3년 뒤에 나온 게 인공지능이고요. 지금 나온 게 생태전환이에요. 이게 정말 2, 3년마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인기가 있고 뭐 교육력 제고니 뭐 교육청 연순위 계속 나와요. 근데 지금 스팀 교육은 그나마 인공지능 때문에 그나마 좀 어, 이제 펌프질이 됐고 하브루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브루타 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세계시민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이 정말 밀던 사업인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어요. 세계시민 교육. 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너무 교육이 일시적이다. 근데 이 메타버스도 사실 작년까지는 정말 그 공문 많이 왔거든요. 올해 1학기까지 꽤 왔어요. 한 3, 4월까지. 근데 전면 대면 되면서 메타버스 생각보다 많이 안 오더라고요. 공문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근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게 좀 교육청을 욕하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본청에서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계시면은 과연 그분이 인공지능을 알까요?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랑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담당을 하시는데 당연히 업무가 처리 될 일이 없죠. 그다음에 생태전환 교육. 저는 박사 논문이 생태전환 교육인데 그 서울시 교육청 연수자료나 공문 같은 거 보면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태의 뜻도 모르시는 분들이 쓰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를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이 그냥 시중에 유행하는 메타버스 책 몇 개 읽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속성이 없죠. 요즘 ESG라고 지속 방향성 경영이 교육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교과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회장님은 국어 교육이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교과 교육의 입장에서 이 새로운 기술들을 흡수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줘야만 이게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다양한 정의가 이제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거라 넘어가고 그래서 이 표와 같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제가 메타버스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정의 중에서 가장 꽂혔던 정의는 요거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제가 인용한 건데 이분은 메타버스를 인간, 공간, 시간이 중심이 되는 기술로 평가하며 범용 기술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어요. 자, 제 아까 전공이 지리교육이었잖아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지리교육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메타버스는 이건 메타버스 완전 지리교육 건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논문이 시작된 게 사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지리교육에서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인간은 자신과 같은 모습 혹은 전혀 새롭게 창조된 자신을 메타휴먼으로 생성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즉 아바타를 만들면서 이게 그 아바타가 나랑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서 이제 메타휴먼이라고 작성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회과학 용어에서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고요. 이 포스트 휴먼이 인공지능에서 로봇이랑 또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은 로봇이 정말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다음에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 기술이 그 로봇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인간보다 형태는 인간 같고 지능은 인간보다 뛰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인권을 우리가 부여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라는 거는 현재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을 복제하는 단계부터 그대로 복제하는 것부터 아예 새로운 공간을 설계하는 것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때 가상 세계죠. 그다음에 시간이라는 거는 실제 과거의 구현. 역사 교육에서 사실 많이 해요. 재창조된 과거로의 회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적 미래 탐색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정말 인간, 공간, 시간이 하나가 중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평가를 해서 저는 사실 이 어, 정의가 가장 사실 마음에 들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메타버스는 개인이라는 인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디지털 세상이라는 공간이 다층적으로 융합되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저의 메타버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라는 공간에서 인간들의 관계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지리교육은 이를 학생들이 가진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지리교육은 사실 가장 학자마다 다르지만 저는 지리교육에서 가장 하나를 가르쳐야 된다면 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장소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지리교육의 제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장소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강이라는 곳은 이제 공간이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도 한강을 간 적이 없으면은 제가 한강에 대해서 그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한강은 저한테 그냥 공간이에요. 스페이스죠. 근데 제가 한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자한테 뭐 어떤 여성분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그러면 한강은 저한테 부정적인 곳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한강은 저한테 부정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성공을 했으면은 긍정적으로 되니까 긍정적인 장소가 되는 거고요. 즉,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강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한강을 그냥 아는 것과 한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장소감 혹은 sense of place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장소의 핵심이 되는데 저는 지리교육이라는 거는 그거를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학자인데 이제 결국 메타버스라는 게 아까 인간, 공간, 시간이 얽혀 있는 곳이라면은 장소라는 게 이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와 메타버스, 즉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에게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지리교육은 그 장소를 가르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의 이제 그 지리교육과 메타버스의 연결고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기존의 현실 공간을 가상 공간까지 확대시키고 새로운 공간에서 확대된 인간관계와 시간을 경험시켜주는 기술로 본다면 지리와 지리교육은 기존에 연구하는 분야를 해서 인간, 시간, 공간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술로 우리가 좀 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필요성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화 이거 이제 표로 많이 보셨죠. 이렇게 네 개로 유형화 된다는 거는 사실 이게 답은 아닌데 워낙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네 가지가 막 합쳐지고 있어요. 융복합의 형태로 막 진화를 하면서 이제 이것들끼리 합쳐지면서 아예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그렇다면은 이제 교육에서 메타버스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연구였고요. 자, 이제 GD 교육에서는 뭐 위에 보시면은 여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른 교과 교육에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정리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GD 교육이랑 좀 넘어가고 이제 GD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이분이 어 GD 교육은 국내든 해외든 정확하게 메타버스 개념을 쓴 연구는 없었어요. 이 2022년 4월까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4월까지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직접적으로 다룬 건 없어도 이제 VR 기술을 활용한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한 영역이죠. 그런 연구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혜용이라는 분께서 지리답사와 이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VR 카메라로 이제 연구한 게 좀 있었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 VR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VR 기술을 통해서 지리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리 교육에서 우리가 답사를 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때 얼마나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를 어느 정도 도구로서 활용하는 정도의 접근만 있었던 거지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좀 더 메타버스를 목적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지리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연구들까지 다 합쳤을 때 메타버스를 교육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하는 하나의 방법. 이게 사실 지금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하고 줌으로 우리가 만났지만 줌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 보자. 라는 부분에서 나온 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메타버스 자체의 특징에 기반한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두 접근이었는데 대부분은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가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혜용의 이 연구도 같은 경우도 결국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하는 정도로 메타버스를 바라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 반대편의 연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교육을, 저는 지리교육 전공자니까 지리교육이 당연하지만, 이제 지리교육은 사실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리적 현상과 인간 생활 방식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공간상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리적 관점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 자,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현실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복사해 옮기는 것으로 단순히 정적으로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상호작용을 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된다. 즉, 그 개념이 이건데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이게 2022년 4월에 제가 나온 논문인데 5월에 영화가 개봉해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전 이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논문 다 쓰고 투고하고 보니까 멀티버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미리 봤으면은 여기다가 그 영화를 썼을 텐데 그 전에는 제가 본 영화는 이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이어가지고 사실 지난주가 저희가 영화였잖아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좀씩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멀티버스에서 개념이 지구 1, 2, 3, 4, 5, 6, 7, 8, 616까지가 그냥 찍어낸 대로 똑같은 지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지구가 있고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화 세계에서. 사실 메타버스라는 건 딱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있던 거를 복사하거나 아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메타버스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지 이거를 따로 보거나 같이 보거나 하는 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인하여 펼쳐지는 디지털 지구는 물리적 지구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반대로 디지털 지구도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디지털 지구도 영향을 미치고 서로 동시성을 가진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교에서 가르치는 자연 환경은 지구에 존재하는 자연 그대로의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고 인문 환경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이제 보통 말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지구, 즉 이제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죠. 디지털 지구는 지리교육에서 가르치는 지리적 현상에 포함될 것인가? 혹은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간 생활 양식은 지리적 현상인가? 이게 결국은 사실은 이제 교과 교육을 하는 사람과 이제 인공지능 혹은 메타버스 이제 정보 교과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선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직전 이번 8월 초에 발표했던 논문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에요. 근데 사회과 교육 입장에서 본 컴퓨테이셔널 싱킹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르치려면은 물론 정보 교과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거의 맥락을 가르치려면 사회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논조였고
근데 이제 정보교육과에서 보기에는 아니 니네가 뭔데 이거를 하냐. 그냥 너네는 그냥 주제를 제공하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여하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좀 영역 설정에 대한 문제들도 항상 논문에 주된 이제 주제인데 저는 어쨌든 지리교육자니까 이제 지리교육에 어떻게 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내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학생들의 디지털 원주민 지금 제가 이번에 광주교대에서 학부 1학년생을 가르치는데 와 2004년생이더라고요. 제 2004년이 있고요. 빠른인데 2004년생이 있고요. 오늘 저희 학교 신규로 한 명 교사 임용이 됐거든요. 와 98년생이래요. 98년생 교사가 저희 학교에 왔고요. 2004년생이 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서 아 나랑은 다르구나 이제. 결국 디지털 원주민인 거죠. 이 세대들을.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 알파 세대인 거고. 자, 학생들은 현실의 공간보다는 이제는 가상의 공간을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면으로 만나면은 어색한 게 줌으로 만나면 그래 좀 덜 어색한 게 있는 게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는데 박사 강의를 해요. 박사 강의는 1대1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둘이 만나가지고 큰 강의실에서 1대1로 강의하는 것도 웃기고 카페 가가지고 3시간 동안 강의하는 것도 웃기고 애매한 거예요. 근데 줌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중간에 낀 세대지만 가상 공간이 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공간에서 전 정말 신기한 게 SNS에서 친구 설정하고 지들끼리 친구래요. 한 번도 얼굴도 제대로 본 적들이 없는 것들이 DM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래요. 저는 그걸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입장이 많이 바뀐 거고 이제 그래서 결국 학생들은 이미 가상 공간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민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우리 어른들이 보는 시각에 맞춰서 너네는 이렇게 시민으로 성장해야 돼가 아니라 학생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하면은 시민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로드맵을 정해줄 것인가를 우리가 좀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과정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리교육은 공교육 환경에서 메타버스 세계를 학생들에게 안내할 안내자 역할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고 그 가상 공간의 학생들은 사회적 행위를 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교육적인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라는 곳 자체가 지리교육의 원래 교육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도 지리교육에서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가장 베이스적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준 교수님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을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 메타버스를 위한 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으로 나누어서 적용하셨어요. 참고로 이분도 사회과 교육 전공자시고요. 지난주에 뵙고 왔어요. 지난주에 뵙고 왔고 이번에 전주교대에서 교원대로 이제 옮기신 분인데 여하튼 이분도 굉장히 이제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서 메타버스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 자체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적 특징을 바탕으로 메타버스가 현실과 분리된 공간이기보다는 경계가 없이 상호작용 관계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좀 메타버스라는 대한 곳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런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게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위한 교육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즉 시민성의 영역인 거죠. 자, 그 가상 공간 내에서 인간 생활 양식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약간 소양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자체에 대한 교육이고 이건 소양 교육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정보교과에서 좀 메타버스는 기술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그러면 그런 기술적 특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고 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사회과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브록스 CEO가 메타버스 8가지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체성, 친구, 몰입, 낮은 마찰, 다양한 경험,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경제, 시민의식이라고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회과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활용 교육이죠, 사실은.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근데 그게 다만 이제 너무 좁혀서
약간 비대면 교육이 하나의 방법으로만 활용하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활용 교육에서 다양한 교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 교실에서 하기 어려운 활동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시대 지리교육은 물리적 지구를 디지털 지구로 확장시키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론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활용의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수업에 적용하기 이전에 약간 이론적인 탐색적인 연구다 보니까 직접 적용하진 않았고 다양한 기술들을 제가 지리교육 관점에서 좀 판단하고 탐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증강현실을 활용한 지리 수업인데요. 증강현실은 이제 외부 세계를 증강시키는 기술로 우리가 접하는 실제 공간 위에 네트워크된 정보를 덧입혀 외부에 있는 물리적 현실을 확장시키는 기술이다. 즉, 현실 세계의 가상에 무엇인가를 덧입히는 건데요. 결국 교육에서의 증강현실은요. 무엇을 덧입힐까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유익감을 덧입히면은 그건 게임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덧입히면은 그거는 교육에 대한 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교육 과정을 분석해서 무엇을 덧입힐까를 결정하고 그거를 가지고 증강현실을 만든다면은 보다 효과적인 이제 기술이 될 텐데 왜냐면 이제 이런 증강현실 자체가 GPS, 와이파이, QR코드, 마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자, 직접 관찰이 어렵거나 예를 들면 이제 화산 폭발 저희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 설명이 어려운 학습 예를 들면은 수학 교육에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하고 뭐 삼각형 이런 건 2D는 이제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에서 문과 이과를 철저하게 가르는 그 옛날 저 고등학교 때 과목이 벡터였어요. 기하와 벡터. 이게 아이들 머리에 X축, Y축까지는 머리에 들어와요. 근데 딱 정가운데 Z축을 꽂는 순간 애들이 맛이 가요. 문과 애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3D로 보여주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결국은 아이들이 기하 벡터를 어려워했던 게 우리가 어쨌든 기하 벡터는 그 종이에다 그려서 풀 수는 없거든요.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걸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습과 체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뒤에 고비용 고위험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수술 같은 경우 레지던트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수술을 직접 연습하는 것보다 먼저 증강현실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좀 더 이제 그 능력 자체가 향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리교육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그 위에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 모습인데 이제 모습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다양한 거를 보여줘야 돼요, 저희는. 근데 지금 교과서 같은 경우는 다 2D예요. 2D고요. 그나마 보여줘봤자 동영상 자료. 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감 나는 게 훨씬 덜한데 학생들에게 이런 VR이나 이런 AR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면 학생들이 좀 더 지리교육에 나온 다양한 예시들을 좀 더 실감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프 AR이라는 거는 딱 그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고선을 이제 그리면요. 이걸 등고선을 그린 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등고선으로 보여줘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오거든요. 그 지도를 배우는 게.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구체적 조작기예요. 즉 학생들이 추상적인 거를 잘 못 알아먹어요. 되게 어려워하는 단계예요. 기호. 근데 지도라는 거는 기호들의 집약체인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호로 나타나는 거를 학생들한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면은 학생들이 그 기호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재미있고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좀 있었고요. 결국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즉 에듀테크 제품들이 좀 많아져야 우리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사실 이것도 다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었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건 요거예요. 등고선 모형을 직접 잘라가지고 쌓아서 이제 이 등고선 모형을 알아보는 건데 약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에 똑똑한 애들은 되게
무시하고요. 사실 이런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개념적으로도 완벽히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이 있다라는 거, 그런 한계가 좀 있었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단순하게 가상 공간을 통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 그냥 가상 공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처럼 교수학습의 다양성, 우리가 기존에 하던 수업을 아예 대체시켜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런던 박물관 스트리트 뮤지엄이라는 기술인데요. 자, 런던 거리를 이 핸드폰을 켜고 다니면요. 그 위에다가 런던의 50년대 모습을 덧입혀서 옛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최근에 성남시에서도 이거를 만들었어요. 성남시에서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남의 옛 거리들을 이제 찍고 다니면 옛날 모습을 덧입혀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답사 활동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지리학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지리교육의 꽃은 답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리교육은 답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현장 체험 학습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답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답사는 살아있는 지리를 제시하며 학생들이 실제 접하는 3차원의 맥락을 제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조형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교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메타버스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조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제 경복궁을 가면은 학생들한테 자 얘들아 경복궁 보고 와 아니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데는 큐레이터가 붙죠. 자 그 정도면 다행인데 큐레이터가 앞에 나와가지고 옛날엔 이거였고 옛날엔 이거였고 옛날엔 이거였고 설명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학생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일단 설명을 듣는 거는 가장 이제 효과가 안 좋은 거고 눈으로 보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탑재를 한다면은 좀 더 학생들한테 유의미한 답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은 현실의 지구에 가상의 것을 덧입히는 과정으로 결국 무엇을 덧입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지리교육 목표 내용을 제시해야 되고, 사실 제가 이제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마을 교육이라 그래서, 우리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이런 걸 다 배워요. 근데 답사를 하는데, 부모님이랑 답사를 하면은 사실 뭐 부모님도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뭐 교육 전공자도 아니고 마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포켓몬고처럼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근무를 하니까 강동구에 포켓몬고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이랑 학생들이랑 이 어플을 켜고 우리 강동구를 다니면은 우리 강동구에 뭐 역사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면은 뭐 포켓몬 같은 걸 모아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강동구의 지도를 완성하면은 강동구에서도 아 우리 학생들이 강동구에 대해서 잘 공부했으니까 사은품 같은 건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사들은 마을 교육을 시켜서 좋은 거고 강동구는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을 시민을 기르는데 굉장히 장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언처럼 다뤄놓았고요. 이건 제가 1년 이내에 한번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울 세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역인데, 자, 거울 세계는 외부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유형으로 실제 세계의 반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듯이 가상 세계를 옮겨놓는 기술인데, 거울 세계를 말씀드리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그대로 복사하는 거를 거울 세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거울 세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확장이에요.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건요,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만 복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배달의 민족 저희가 많이 쓰죠. 자, 배달의 민족에서 지도를 들어가면요, 모든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형도에다가 배달이 가능한 맛집들만 표시가 돼요. 즉, 다 다른 정보를 지우고 저한테 필요한 정보만 남기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거울 세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책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 구글어스만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냥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도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도 중에 주제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다 가까운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도를 만드는 제작자가, 즉 가상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이 가상세계 혹은 지도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거울세계다라고 보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글어스에서 프로젝트 모드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랑 지도를 만들어 보면서 학생들이 직접 지도를 만드는 체험을 저랑 이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마커, 선, 도형 등을 통하여 이제 그 장소 간의 관계와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글어스인데 여기에다가 다양한 장소들을 추가를 하면서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 거죠. 즉 옛날에는 뭐 비달의 민족이면 여기 맛집이 태어났다면은 뭐 저도 이거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랑 했던 게 우리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학생들이랑 이제 공공 데이터를 가져다가 위치 표시를 하고 공공 와이파이 지도를 만든 거죠. 여기다가 초등학생들이랑 굉장히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면에서 학생들이 직접 지도를 만드는 좀 창작자의 입장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옛날에는 러닝 바이 두잉이 굉장히 인기였다면 이제는 러닝 바이 메이킹이 되겠다.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 보고 소비자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창작자로 나아가는 학생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어스 어디케이션이라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미 구글어스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단순하게 지리교육, 단순하게 지구에 대해 가르치는,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구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이 지리 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글 지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수학습 방법일 수도 있겠다. 즉 나의 내러티브가 담긴 프로젝트를 제작해 보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유명한 랜드마크를 뭐 표시해서 하는 작업 등으로 이 게임이 확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도 실렸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도 좀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 매핑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으로 지도를 만드는 걸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걸 기술적인 거고 대부분 커뮤니티 매핑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만드는 지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 참여 지도 만들기의 줄임말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효율적인 확장으로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애플러 K2라는 이 제작 도구가 대표적인 이제 커뮤니티 센터인데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베프 지도라 그래가지고 베리어 프리, 즉 이제 이동이 어려우시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그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그 커뮤니티 매핑 지도예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교통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 기술의 발전은 거울 세계 다층화를 가지고 올 것이며 거울 세계가 쌓일수록 사람들의 정체성 또한 복합적으로 쌓여갈 것이다. 계속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표현이 가능한 데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지도서를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똑같은 지도를 써요. 예를 들면은 뭐 춘천이나 부산에 사는 학생들도 교과서에 청주의 지도가 있으면 청주 거를 가지고 배우거든요. 굳이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거를 교사가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매핑 도구나 이런 거울 세계 도구를 활용한다면은 교사가 내 교실에서 필요한 지도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교사가 원하는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참여 가능한 기술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주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게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했던 거고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하려고 남겨뒀던 제언인데 학생들끼리 떡볶이집을
다 답사해보고 먹어봐요. 아, 이 집 떡볶이 어떻다 평가를 내려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다 남겨놓는 거예요. 거울 세계. 그러면은 맛집 지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삶과 좀 관련이 있는 지도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좀 역사에 남는 지도가 하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라이프로깅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의 디지털화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인 게 SNS, 뭐 나이키 러닝, 삼성 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제 교육 쪽에서는 클래스팅 AI와 하이클래스와 같은 학습 이력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문제는 지리교육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차치했고, 자, 그러면 지리교육이랑 도대체 관련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리학 중에 시간 지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도시 환경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 관찰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에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활동 얘기를 수집해서 사람들의 일상 활동을 해서 패턴을 식별하는 건데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플로깅이라는 게 한때 인기였잖아요. 제로 웨이스트 나오면서 이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걸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플로깅은 걷고 끝났어요. 걷고 쓰레기 줍고 끝났는데 여기에 라이프로깅을 우리가 덧입히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학생들한테 자, 얘들아, 지금부터 너네가 우리 마을의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뭐 줍고 다닐 거야. 근데 줍고 다니면서 너네가 쓰레기를 주웠던 위치를 우리 반 지도에다 표시를 해봐. 거울 세 개에다가. 그러면은 그 앞에 거울 세 개에 다 기록이 남겠죠. 우리 반 30명이 일주일 동안 하면은 점이 수백 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끼리 점을 찍었을 때 분명히 점이 많이 찍히는 장소가 몇 개가 나올 겁니다. 즉 그 소리는 쓰레기를 사람들이 거기다 많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뭘 설치해야 되냐면은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라이프 로깅을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사실 이제 라이프 로깅 쪽이 가장 약했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제 연구를 하면서도 사전 연구도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빈약하게 좀 서술이 되어서 이제 심사 받을 때 좀 지적을 받았었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하면 가장 생각나는 가상세계죠. 그래서 이제 가상세계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가상세계에 온전하게 존재한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제페토, 이프랜드, 게더타운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금 원래 지금까지 하던 거는 학교와 비슷한 환경을 가상 공간에 구성해서 온라인 수업 용어를 많이 썼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이제 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줌보다는 저는 메타버스가 좀 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줌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동시에 어떤 자료를 주거나 동시에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해야 한다면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과제를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즉 여기서 말하는 스케줄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내 공부 스케줄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속도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좀 더 교육적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중 가상세계는 사실 이 마인크래프트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즉 학생들은 이미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다양한 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걸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는데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교육용 에디션을 만들면서 액티브 시티즌, 뭐 레스닝 굿, 트러블이라는 다양한 뭐 활동들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여기 안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놨고요. 여긴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NPC라고 교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구의 다양한 장소들을 구현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이 만들어 놨고요. 즉, 이 두 개만 보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오프라인 교실에서 하던 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과는 약간의 차별성이 확보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보시면은 호라이즌 월드에서는 크리에이트, 익스플로어, 투게더라는 목표를 세우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구현해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지리교육에서 뭐랑 연관이 있냐? 자, 지리교육은 장소감, 아까 말씀드린 센스 오브 플레이스, 지리 도해력, 지도를 읽는 능력, 자, 공간 능력, 지리적 상상력,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보통 지리 교육의 목표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공간 능력이나 지리적 상상력이 이 메타버스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간 능력이 길러야 되는데 이건 이제 수학과랑도 관련이 있죠. 충분히 공간을 보고 체험을 하고 거기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학교에서 보는 거는 2D예요. 2D로만 공간을 배우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죠. 근데 이런 메타버스를 쓰면은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VR 기계를 끼고 공간을 3D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간 교육이 좀 더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 상상력이라는 거는 삶 속에서 공간과 장소를 인지하고 이를 다른 공간과 관련시키는 역량인데, 즉,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내 삶과 관련시키는 역량이에요. 그거를 지리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왜 영향이 있냐면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간, 다양한 장소, 자연 경관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거기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이미 연습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공간과 관계 맺는 연습이.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지적 상상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여기는 그냥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간단하게. 마지막 주시면 보시면, 결국 저는 이제 본 연구에서 기존의 지리교육을 넘어서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리교육을 탐색했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를 해 보았고요. 단순하게,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뭐,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메타버스를 활용해야지 라는 관점은 절대 아니었고요. 저는 메타버스 자체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우리 교육계에서 특히 우리 지리교육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작성을 했고, 앞으로도 좀 이런 메타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긴 발표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목소리 톤도 너무 좋으시고 내용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네, 우리 조영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수업 해주셨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켜져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네, 좀 간단한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뭐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또 느낀 점 또는 뭐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좀 나누고 싶은 의견 또 그 외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조영기 선생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손유나 부회장님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강의를 너무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국어과인데, 그러면 국어과에서도 저도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초창기에 줌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막 많은 작동을 하지 못하고 또 그거를 유용하게 쓰려다 보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좀 회의적인 부분도 많았는데 오늘 조윤기 교수님 이제 강의를 듣고 플랫폼을 넘어서서 교육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한다면 또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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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경기공고의 고석준 총무님께서도 이렇게 화면을 켜주셨는데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워낙 또 학구적이고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이론과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저도 이제 제 수업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일단 좀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회에서도 메타버스가 이제 트렌드화 된다라는 이야기, 특히 학생들은 이제 휴대폰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그 교육적인 변화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공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도 두 번째로는 줌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한 피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현실 감각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뭐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육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기술로 좀 묻혀질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그 장점을 잘 고유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양하게 그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학생들의 흥미도를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에듀테크 기술을 잘 활용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이렇게 화면을 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또 김성길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영길 박사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전 이제 오늘로 네 번째 이 모임에 이제 오고 계속해서 이제 수업 사례를 전해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특히 AI, 인공지능 뭐 등등등 요즘에 코비드뿐만 아니고 변모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가상 공간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그 궁금증이 아까 조영기 박사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메타버스라는 게 아마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들 유토피아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디스토피아 얘기하면 안 실어줄 테니까. 이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스토피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 그 용기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게 이제 하나 궁금증으로 들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 속에서 그런 이슈와 트렌드들이 계속 이렇게 변모되고 있잖아요. 뭐 지금은 메타버스, 좀 있으면 또 뭐 ESG, 그 이전에 뭐 세계 시민교육, 한참 또 다문화 얘기했었고, 이런 이슈들을 떠올려야 되는 뭐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걸 쫓아가야 되는 학교 현장은 사실 이해도 하지 못하고서 그냥 계속 그냥 정말 쫓아만 가야 되느라고 바쁜 게 아닐까. 정말 그 본질이 뭘까? 그 본질에 대한 것에 정말 교사분들, 선생님들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얇은 의문들, 그리고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을 활동가, 마을 교육 뭐 전문가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교육을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지금 우리 조 박사님은 지리교육 쪽입니다만 다른 교과 교육도 마을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뭘까? 근데 또 한편 거기서 드는 의문은 이 마을 활동 전문가라는 게 또 하나의 이슈, 이제 패션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또 던지면서 과연 우리 교육의 그 가능성, 잠재력을 어디까지 믿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라는 뭐 또 한 번의 의문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높은 식견에 이런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원초등학교의 서전영 교감 선생님께서는 채팅창에 연구 내용이 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교육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공감한다는 그런 또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감탄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조영기 선생님에 대한 더 질문이 있을까요? 또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 한번 오늘 발표하셨던 우리 조영기 선생님의 소감 한번 듣고 네, 이제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 지루한 사실 논문이 사실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만의 사실 문화로 많이 돼 있어요, 한국은. 이제 안 지루해요. 되게 예, 예.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일본을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학문의 문화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다른 게 한국은 교사들 따로 그다음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 교수 따로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은 다 같이 가거든요. 학회를 가더라도 현장 교사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현장 교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학회는 현장 교사들이 대부분 교수를 바라보는 현장 교사들이 가는 거지 다른 현장 교사는 거의 안 오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학회가 하나의 그냥 교사의 모임인데 그중에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는 약간 이런 문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근데 그 논문들이 한국은 이제 굉장히 논문이 틀에 잡혔다면은 일본은 틀에 잡힌 논문도 있지만 굉장히 러프하지만 되게 실천적인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런 교육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김성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을 교육이 제가 들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을 교육을 처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마을 교육이라는 말을 만든 게 저희 팀이었어요. 처음 마을 교과서 만들고 마을 답사 프로그램 만들고 초등학교에서 하다가 한 3년 하다가 싸우고 나왔거든요, 제가. 싸운 이유가 딱 하나였던 게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교육 과정을 토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학교에 녹여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 생각은 다른 게 지자체가 생각하는 마을 교육은요, 일자리 사업이에요. 여길 통해서 뭔가 일자리가 나와야 돼요. 마을 강사가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게 아니면 돈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서 나와버렸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동구에서 마을 교육을 할 거면은 이제 결국 마을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정체성을 키워주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마을 교육을 통해서 메타버스 전문가가 왔으면은 그 사람은 메타버스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와 마을 정체성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마을 교육 전문가라고 와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학교도 와, 마을 강사인데 바이올린이 온 거예요. 아니 바이올린이랑 마을이랑 무슨 상관 있냐고. 그냥 강동구 살면 마을 강사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이나 모든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실천과 이론이 함께 가야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수의 영역, 교사 영역이 아니라 저는 교사들도 한 명 한 명의 굉장히 현장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도 저는 사실 안식년이라는 게 교사들한테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많이 책도 읽고 경험이 많아야 좋은 교육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면에서 좀 그러한 것들이 좀 선순환이 되는 이 연구회가 있어서 그래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앞으로 다음에 더 좋은 논문 써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석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좋은 연구 결과 계속 공유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또 우리 또 서전영 교감 선생님께서 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의견에 동의하신다. 그렇게 참 또 많은 이렇게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차시는
8월 29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신도초등학교 김보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서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덤벙덤벙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종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AI 융합교육연구회 수업사례 나눔은 이렇게 오늘과 같이 조윤기 선생님, 또 지난번에 전찬일, 또 영화평론가님, 또 우리 손인아 회장님, 또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이렇게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사례 및 또 세미나, 또 이렇게 방금처럼 논문, 또 대학원 과제 등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스펙트럼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의 교육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 신청은 제가 수업 사례 나눔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면 거기에 문자로 회신을 해주시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끄도록 하겠습니다.